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아프리카 대륙을 빠르게 점령하며 실리콘밸리 중심의 기존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딥시크가 있습니다. 저비용과 저전력 그리고 개방형 구조를 내세운 딥시크는 아프리카 수백만 명의 개발자와 스타트업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습니다. 화웨이 클라우드 아프리카 총괄 해리슨 리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한 AI 컨퍼런스에서 딥시크는 오픈 AI의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구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비용 격차는 압도적입니다. 오픈 AI의 GPT-4o는 100만 토큰 기준, 쿼리는 $5, 응답 $15지만 딥시크는 각각 0.27달러와 1.1달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화웨이는 하루 200만 토큰을 무료로 제공하며 진입장벽을 사실상 없앴습니다. 이 같은 가격 혁명은 현지 기업들에게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케냐의 스타트업 퀄라와 나이지리아의 이퀄라이즈 AI는 모두 서구권 모델의 높은 이용료와 현지화 한계 때문에 딥시크로 전환했습니다. 이퀄라이즈 AI는 딥시크의 오픈소스 구조를 활용해 요르바, 하우사 등 아프리카 언어에 특화된 모델을 직접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AI판 1대1로로 해석합니다. 중국이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영향력과 방대한 데이터 확보를 노린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 알리바바 등은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제공하며 현지 스타트업과 협력하고 있고 이는 서구의 폐쇄형 모델과는 다른 전략입니다. 이미 화웨이와 ZTE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5G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트랜션, 샤오미, 오너 같은 중국 브랜드가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주권 침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딥시크 챗봇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점이 특히 문제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앱스토어에서 딥시크를 퇴출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AI 칩 사용을 제재하며 중국의 기술 확산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에게 중국 모델은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낮은 비용과 유연한 아키텍처 덕분에 수많은 지역 개발자들이 AI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2,400여 개의 AI 기업이 활동 중이며 AI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경제를 약 4,2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킬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프리카 최대 통신사 MTN과 케냐의 NCBA 등은 중국과 서구 모델을 병행하는 멀티모델 전략을 시도하며 기술 종속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몽골 초원에 불어닥친 기후 재앙이 유목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한때 풀로 덮인 대초원이었던 바양 한가이 지역은 이제 바람에 휩쓸린 모래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54세 유목민 어트건 바타르는 지난 겨울 조드라 불리는 혹한 속에 양 200마리를 잃었습니다. 예전엔 사료를 살 필요가 없었다. 지금은 가축이 굶지 않게 하려면 빚을 져야 한다. 그는 모래바람에 파묻힌 초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몽골은 지금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몽골 기상수문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몽골의 평균 기온은 1.9도로 194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전보다 2.5도 상승했고 일부 남부 지역은 최대 10도까지 올랐습니다. 그 결과 국토의 76.9%가 이미 사막화의 영향을 받거나 토지가 황폐해졌습니다. 1960년대보다 모래 폭풍은 3배 늘었고 이는 한반도의 황사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계절의 균형마저 깨뜨렸습니다. 겨울에는 북극 냉기가 남하하면서 조드 현상이 잦아졌고 여름엔 폭염과 가뭄이 겹치며 가축이 먹을 풀조차 사라졌습니다. 과거 10년에 한 번 나타나던 조드는 최근 10년 동안 6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몽골 전체 가축의 12.5%에 해당하는 81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유목민들은 생계를 잃고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는 50만 명 수용을 목표로 설계됐지만 현재 인구는 171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0.3%에 몰린 셈입니다. 교통 혼잡과 스모그, 홍수 피해는 일상이 됐습니다. 기후 난민이 몰려들며 도시 외곽 쓰레기 매립장 주변엔 임시 게르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드가 오면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주어 생계를 잇는 주민의 말은 절망에 가깝습니다. 이에 몽골 정부는 10억 그루 나무 심기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후렐수 대통령은 2030년까지 3억화를 늦추고 기후를 안정시키겠다며 국가적 나무 심기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NGO 푸른아시아는 2022년부터 바양 한가위에 상생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방풍림과 비타민 나무 등 10만 그루의 나무를 2026년까지 심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기에는 바람이 너무 세고 땅이 척박해 나무가 뿌리 내리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나무 주변으로 약초가 자라며 토양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직접 나무를 가꾸고 그 열매와 약초로 수익을 올리며 지속 가능한 생태 순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숲은 보여주기 위한 숲이 아니라 살기 위한 숲입니다라는 푸른아시아 신기호 지부장의 말처럼 초원의 회복은 곧 몽골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자국의 대표 장르인 TV 연속극 텔레노벨라에 한국식 드라마 문법을 도입했습니다. 텔레노벨라는 스페인어로 텔레비전과 노벨라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TV 소설 또는 텔레비전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멕시코 양대 방송사 중 하나인 텔레비사 우니비시온의 카날5는 10월 말부터 새 20부작 드라마 애정계약 너랑 나랑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K-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시리즈라며 엘리트 학교를 배경으로 한 운명적 사랑 이야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한국 시청자에게도 매우 익숙합니다. K-팝 팬이자 가난한 집안의 여학생 페리는 명문학교 장학생으로 어렵게 입학하지만 자신의 출신을 숨긴 채 지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학생 세바스티안과 계약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인기 농구 선수 마테오까지 얽히며 세 사람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입니다. 연출을 맡은 에두아르도 무르기아 감독은 멕시코 멜로드라마의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K-드라마의 연출 방식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슬로우 모션과 몽환적인 장면, 색 보정 등 한국식 영상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한국 드라마의 소품 디자인과 로고 스타일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TV 연속극 제작 강국입니다. 사랑, 복수, 가족의 비밀 같은 인간사를 정열적으로 다루며 한 작품이 수십 회에서 100회 이상 방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텔레노벨라는 미국과 유럽, 중남미 등 100여 개국에서 30여 개 언어로 수출되며 멕시코 대중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종영한 인기작 가르시아 부인의 딸들은 마지막 회 시청자 수만 7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을 가진 멕시코에서 K-드라마의 감성과 연출 기법을 도입한 작품이 등장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현지 방송계는 이번 시도를 한류 포맷이 텔레노벨라와 결합한 첫 사례로 평가하며 한국 특유의 감정선과 멕시코식 정열이 어떤 새로운 시청 경험을 만들어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에서 19일까지 개최된 올해 77회를 맞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한국 문학의 수출 전성기를 실감하게 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행사에서 불닭볶음면 같은 한국 소설은 없나요?라는 외국 에이전트의 질문은 K-문학의 현재 열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엔 외국 책을 수입하러 왔던 한국 출판인들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 자국 작가들을 세일즈하러 오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도서전엔 131개국에서 23만 8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중 한국과는 특히 붐볐습니다. 각국 편집자와 저작권 담당자들이 미팅 테이블마다 몰려 다음 한강을 찾아라는 열기를 뿜었습니다. 영국 출판사 아셰트의 폴 잉글스는 한국 문학은 아이디어 공장 같다며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가장 몰입감 있는 단편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덴마크 등에서도 한국 소설 수입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힐링 소설의 인기에 이어 최근엔 K-팝, 무속, 괴물을 소재로 한 장르 소설이 차기 트렌드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을 단순한 힐링의 범주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는 서사로 인식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은 한국의 괴물 무속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한지 시집이 도난을 당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엔 양극화도 뚜렷했습니다. 대형 출판사들이 관객을 독점하는 사이 독립출판사들은 생존이 점점 어렵다라고 토로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상징, 독일 대표 출판사 주어캄프조차 학술서보다 대중서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 변화에 발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도서전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레사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거짓이 사실보다 6배 빠르게 퍼지는 등 세계가 정보 아마겟돈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아마겟돈의 마지막 2분 전을 살고 있지만 희망은 행동 속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행사장 밖에서는 팔레스타인 해방 도서전이 열리며 유럽 사회의 갈등과 저항의 목소리도 확인됐습니다. 202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출판 세일즈 올림픽이라는 별명답게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과 출판 산업의 불균형을 함께 드러낸 무대였습니다. K컬처가 깔아놓은 길 위에서 K문학은 이제 세계의 독자와 더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